이제 다시 상해에서 넘어와서 일본에 이제 일본으로 바로 가게 되니까 아니지 이제 조선으로 조선에서 경성으로 오는 거죠. 경성으로 와서 네, 경성으로. 이제 그러면 경성으로 와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언론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어떤 뭐 학교 선생님을 해요. 영어 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논리 이런 것도 가르치고 일본 유학파니까 그다음에 당대에서 알아주는 지식인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1923년도에 동아일보로 이제 입사를 드디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아일보. 학교 선생할 때 그게 뭐 김성수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좀 더 자세히 하자면은 이광수가 누구죠? 이승훈 선생이 만든 오산중학교 선생님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로 전부 가기 전에 했을 거야. 그러다가 오산중학교 선생하다가 또 이승훈 선생이 구속되니까 오산중학교를 책임지는 역할도 하고, 그건 상해 임시정부 가기 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또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종학교라고, 막 종교적인 거 관련된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사를 하다가 1923년도에 동아일보. 근데 김성수하고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김성수가, 그러니까, 이광수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왔다 갔다 했잖아. 그때 이제, 나중에 갈 때, 와세다 대학으로 갈 때 김성수가 후원을 해줘요. 김성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중앙고등학교 보성 전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아일보도 가지고 있고 뭐 실업계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성수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괜찮은 친구들을 후원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성수의 계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도 사실은 안창호 선생하고 다들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렇죠. 그 계열이죠. 민족개조로 아까 뭐라 그랬죠? 실력 양성론. 네. 그런. 근데 이제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민족적 우파로 해서 이광수가 논리를 세웠던 일제를 인정하고 실력을 키우자는 민족 개조로 가는 거죠. 완전 가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다시 와서 학교 선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23년도에 동아일보 김성수가 부르죠. 와서 좀 신문 좀 같이 만들자. 갖고 와가지고 그때 이미 이제 김성수는 동아일보가 친일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그때입니까? 그때 친일적인 성향이라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친일이었던 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변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친일적 성향이었다보다는 이제 1923년도잖아요. 1920년도에 신문이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조금 이제 타협도 하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민족적 얘기도 하고 하던 시절이죠. 초반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지난번 시간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그 흐름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이제 그 동아일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편집국장을 처음부터 편집국장으로 온 게 아니라 촉탁 기자로 왔다가 편집국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23년도에 편집국장으로 이제 돼요. 그러면 1924년도 1월 2일 날 10년 후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유명한 민족적 경륜이라는 민족 개량들이 일제를 인정하고 우리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일제 자치를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자치권을 주장하자라는 식의 민족적 우파의 그 관점, 민족적 경륜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걸 민족적 경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동아일보 있기 이전에부터 개벽제에다가 이제 같은 얘기를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민족 개조론을 발표했었잖아. 그게 이제 1924년대 동아일보에다가 시리즈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벽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다시 좀 더 다듬은 거지. 다듬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1922년도에 개벽에 발표했던 민족 개조론하고 1924년도에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민족적 경륜이 내용 논조는 이제 같아요. 그게 민족적 우파,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치권을 주장하자는 민족적 우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쭉 이게 민족적 우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적 좌파, 그 당시에 조선일보였던
민족적 좌파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엄청난 반박을 받는 거죠.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일제 통치를 인정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거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고 나서 이광수가 이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편집국장에서 한번 물러나요. 한번 물러났다가 또 다시 돌아. 그때 또 건강이 안 좋아졌겠네. 아, 다시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또 폐병으로 또 좀 쉬어. 또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동아일보를 가는데, 이때 이제 김성수 사주와, 이광수가 이제 이렇게 콩짝콩짝 맞으면서, 민족적 우파, 개량주의 노선으로 동아일보가 쭉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20년대 후반 가서는 이제 그 논조가 순응하면서, 계몽운동, 응? 문자가 아니라 문맹퇴치운동, 문자 퇴치운동이 아니라 문맹퇴치운동, 그 다음에 뭐 농촌 계몽운동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보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참 재밌는 얘기인데, 1933년도에 조선일보가 방응모가 금광재벌을. 그러면 동아일보 몇 년도까지 있었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방응모로 1934년 8월 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동아일보에 있었어요. 동아일보 있다가 이제 방응모가 금광재벌로 돈을 벌어갖고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하면서, 근데 방응모가 평안도 정주 출신이에요. 평안도 정주 출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롭게 신문을 인수했는데, 그 전에는 조선일보가 신서구, 안재홍, 그 다음 이상재 선생이 이끌던 민족적 좌파 신문이었는데, 이 방응모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문을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지난 시간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거죠. 평안도 정주 출신인 사람들을 방응모가 스카웃을 해요. 그렇죠.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이광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동아일보에 같이 있었던 또 서춘이라는 사람, 양반. 서춘도 아까 말했던 28 독립선언서에 관여해갖고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저기 훈장을 받았다가 취소돼. 이상한 것도 서춘도 나중에 또 친일로 변절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동아일보사에서 조선일보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냐고 비판했다고 서로 그때 호해라는 잡지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때 시점이신 거죠. 그래서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편집국장을 또 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일제 통치에 순응하는 조선일보를 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되는 거죠. 돈도 좀 많이 돈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조선일보로 넘어가갖고, 방응모가 이광수를 되게 신임을 했어요. 신임을 해가지고, 1934년대 이광수 스카웃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직책을 맡겨요. 그래서 일단 부사장. 조선일보 부사장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취체역이라고 하는데, 취체역은 요즘 말로 이사. 이사. 그 다음에 편집국장. 편집국장. 그 다음에 또 학예부장. 그 다음에 또 정리부장. 정리부장은 돈관리. 그냥 신문사 혼자서 다 그러니까 5개, 말아먹었다기엔 좀 표현이 그렇고, 5개, 요직을 다 가져가는 거죠. 요직을 가지고. 방응모가 그만큼 신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이제, 우리 그 신문평론 잡지에서 뭐라고 비평을 하냐면은, 조선의 무솔리니가 나타났다. 이광수. 응? 신문사에 5개 요직을 차지하니까, 이 조선의 무솔리니네 하고 이제 또 혹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선일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근데 이제 아까 그 김 대표께서 이야기하듯이 이 신문들이 처음부터 친일은 아니었고, 그러나 이게 점점 시간이 가고 상황이 일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나름대로 이제 친일의 행적을 점점 강화하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또 일제도 강하게 나와요. 전쟁 시작하고 그렇죠. 중일 전쟁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에서 뭐 민족적 감정을 일으키는 광주 학생운동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탄압을 또 더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 기사 자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광수가 우리가, 저 사람이 완전히 친일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양동회 사건이라고 1937년에 이제 수양동회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양동회라는 게 뭐냐면은 안창호의 흥사단의 외곽 조직으로서 안창호 선생이 그 수양동회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네, 배우죠.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독서회 이런 거 하면 꼭 붙이는 이름이 수양동회 그런 거였거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1937년도에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중일전쟁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에서 좀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해. 수양동호회에 걸려든 거죠. 수양동호회 지목을 해갖고, 이게 수양동호회가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의 외곽 조직이에요. 외곽 조직으로서, 이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광수한테 얘기를 하지, 조선 내에다가 흥사단의 외곽 단체를 만들자 해갖고 서로 협의해갖고, 수양동맹회라고 먼저 만들어요. 수양동맹회를 경성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데, 이 두 개를 나중에 합쳐가지고 수양동호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수양동호회는 뭐냐면은 안창호 선생의 실력양성론을 내부에서,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계몽단체이자 독립적인 관점으로 계몽단체였었죠. 실제로 하는 이제 활동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광수가 사실 수양동호회를 이제 이 안창호 선생과 협의해갖고 쭉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제가 중일전쟁 시작하면서 수양동호회를 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민족적 관점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싹 쓰는 거예요. 그때 수양동호회를 이제 해가지고 수양동호회 사건이 이제 하면서 이때 181명인가가 체포를 내. 체포를 되고 이제 기소가 41명이 기소되고 하는데 이제 이광수도 거기에 이제 잡혀가는 거죠. 안창호 선생도 잡혀가고. 이광수도 그때 잡혀가는 거죠. 수양동호회 핵심 멤버였으니까. 이광수가 거기 잡혀가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나와, 병보석으로. 6개월 만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병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광수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변절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계기가 되냐면, 아까 안창호 선생이 정신적 스승이라고 이광수 실제로 모셨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잡혀왔을 때 이광수가 뒷바라지도 하고 많이 그랬어. 그리고 이광수가 상해했을 때, 또 호도 안창호 선생이 지어주고 둘이 친하게 지낸 분이고. 호를 안창호 선생이 지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춘호는 원래 다른 거고, 이광수가 호가 엄청 많아요. 필명이 한 30여 가지 돼. 안창호 선생이 이제, 수양동회 사건으로 잡혔다가 풀려나가갖고, 이제 이제 고문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유증으로 1938년도에 돌아가셔. 이광수가 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좀 받아. 그러면서 이제 확 돌아서. 그 충격을 받았으면 좀 더 독립운동에 매진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정반대로. 자기는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거죠.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광수가 변절하는 어떤 정신적인 변화 과정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3.1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되네. 이거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서 일제가 정말로 막 세력이 커져. 커지죠. 중일전쟁도 하고 만주도 집어먹고 세력이 커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살 길은 애들의 신민이 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사상적 생각의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 침입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얘기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죠? 노암 촘스키. 네, 촘스키. 촘스키가 그 지식인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이 실패한 현상이다. 네? 신이 실패했다. 네. 그걸 지식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민중을 이끌면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존의 권력 질서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그 위치를 쉽게 그냥 넘나들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인이다. 그래서 이건
신이 실패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한 적이 있네. 있어요. 여기 있어. 신이 실패한 분? 제가 원래 이랬습니다. 신이 실패한 분. 항상 이 불의를 음. 피해가는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빛으로 불의, 부도덕 그런 거는 피해 다니는 사람이죠. 네. 제가 김 대표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신이 실패한 분. 아니 원래 저는 그랬던 사람. 굳이 실패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 뭐 어쨌든 그런 그 지식인의 유약한 모습,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나 뭐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937년도 서양동의 사건이 잡혔다가 나오고 이제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선언을 해요. 한국 시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또 하나 잘 안 알려진 비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안 알려진 거.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우리만 아는 거죠. 네. 그 1910년도에 일제가 한일 병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술국치죠. 경술국치 한일 병합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하나 남기고 신문들을 다 폐간시킨다고 했죠. 우리나라 막 다른 그렇죠. 황성신문, 독립신문, 뭐 제국신문 이렇게 있었는데 폐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만 이름을 매일신보로 바꿔서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유일하게 하나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910년대 내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쿠토미 소오라고 일본에 도쿠토미 소오라고 우익 이론가이자 언론인이 있어요. 도쿠토미.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신문 통폐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론가야. 그래서 대동아 공영론의 이론도 뒷받침하고 한 일본의 나름 우익 이론가의 거두지. 그리고 언론이기도 했던. 이 양반이 이광수한테 제안을 해요. 너 조선의 내 양자가 되라. 그 당시에 1936년도에 36년도에 이광수 야 너 참 조선의 천재 내 양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광수가 대답을 안 하다가 그래서 이 도쿠토미 소를 우리가 히틀러의 선동의 대표자였던 괴벨스라고 하잖아요. 이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라고 해. 도쿠토미 소를. 도쿠토미 소가 이광수한테 나의 양자가 조선의 양자가 되주라 하는데 처음엔 대답을 안 하다가 이때 이제 변절을 하면서 편지를 써요. 도쿠토미 소한테. 제가 드디어 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까요? 예. 근데 이제 이광수가 이제 그러면서 수양동의 사건이 잡힐 때 조선일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감옥에 가니까. 그럼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이광수는 이제 끝나요. 끝나. 근데 이제 문필가로서 이광수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광수가 이때부터 그야말로 피와 뼈와 살까지 일본의 시민이 돼야 된다. 한국 시민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이 내가 보기엔 그게 신념화돼, 자기한테. 신념화돼요. 그래서 이제 문필가이다 보니까 이제 문필 활동으로서 이 친일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글로 써. 그러니까 글 천재잖아요. 문필은 천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 소설, 수필, 논설, 그 다음에 하다못해 노래 가사까지. 다 작성을 해갖고 한국 시민이 되자. 그래서 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도 중일 전쟁도 나가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싸우자. 죽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문학은 그 포스트에 카피라이트까지 했더만. 그런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